예, 오늘도 여러분께 여러 가지 사안을 자세히 분석해드릴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그리고 역시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인 시사평론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4.19 재보선이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0일이죠. 3월 20일입니다. 20일입니다. 예, 월급날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전 26일인데. 예, 예. 한 달 9일 남았네요. 예, 재보선이.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PK 지역이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죠. 그렇죠. 이게 텃밭인 줄 알았는데 흔들리고 있다. PK 민심 실제로 어떤지 잠깐 CG 한번 보시고 저렇게 돼 있거든요. 자, 최영일 평론가께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데 네. PK 위기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위기론 나올만 합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위기로 나올만 하죠. 지금 딱 보면 맨 위에 빨간 줄만 TK 지역이고 예. 나머지 세 개가 거의 붙었어요. 40%, 41%. 여기가 어디냐면 PK. 예. 그러니까 부산, 경남, 예. 그리고 수도권, 예. 서울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국. 예. 이게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영남에서도 PK 지역은 여권의 텃밭으로 차별화되어 있지가 않다. 그 TK도 좀 꺾이고 있어요. 높긴 격차는 있습니다만 예. 이것을 보면 여권이 지금 여당이 초긴장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거 뭐 PK 지역의 수도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문제는 예. 왜 이런지에 대한 분석.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풀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왜 이런지. 근데 지금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떨어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둘이 같이 떨어지면 이게 정치적 혐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데 부동층이 하나는 늘었다.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전히 지금 새누리당한테 한 10 내지 15% 정도는 뒤지는 수치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추세선이 가령 PK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조금 꺾이고 있다 이런 거고 전국적인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지도는 새정치연합보다는 월등히 높다. 이제 요 점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 그러면 이 추세선이 서로 좁혀져 가고 있고 예. 지지 격차가 좁혀져 가고 있느냐? 크게 보면 저는 한 두세 가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부터 올 2, 3월까지 몇 가지 어떤 정부 여당의 실책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서민들 주머니 지갑 터는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어쨌든 서민 증세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것 담배도 같고요. 안 떼고 싶었습니다. 근데 동네 다니면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TV 나가는 걸 알고 김 변호사 제발 텔레비 나가서 담배값 올라서 어른들 살기 힘들다고 그 얘기 좀 해주소. 저한테 그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네.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게 절박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담배값.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변호사고 그 공식 급여가 한 80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연말정산 했더니 세상에 500만 원을 더 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시각에서 평론도 하고 정부의 세금 적극적으로 더 내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입장인데 500만 원 더 내니까 그렇죠. 흠뻑 맞으면 눈물이 쑥 나오더라고 이게. 일 근데, 년에. 근데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말정산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고요. 또 작년 연말에 이제 정윤회 씨 문건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추락되는 것도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 지지율이 내려가는 요소가 하나 됐던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선출된 게 한 달 정도 됐죠. 그렇죠. 근데 문재인 당대표 선출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른바 보수층까지 네. 아우르는 행보를 하니까. 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표께서 일단 뭐 당대표 되자마자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네. 묘역 참배한다 이래서 쓸데없는 어떤 이념적 논쟁 같은 거 네. 많이 없앴고 그 다음에 경제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제 대통령 만났을 때도 경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민을 생각하는 어떤 경제 정책을 위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집권했을 때의 경제 비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거꾸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 격차를 좁혀갈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그 어떤 이 예.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철회를 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게 조금 잘했다는 여론이 조금 더 나온 것 같긴 한데 경남 지역을 가지고 보면
경남 지역은 학부모들이라든지 경남 지역 전체에서는 홍지사가 잘못했다는 여론이 예. 또 높은 것 같아요. 보면 지역 현지에서는 그래서 이런저런 흐름들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어쨌든 이 지지율은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니까 네. 부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부산, 부울경으로 울산, 경남. 이럴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니까. 네. 그때 지금 김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뭐 선출된 이후에 뭐 이런 변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보면은요. 이거 지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이 지금 그래픽 나올 텐데요. 이거는 PK 지역에서의 차기 그렇죠.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인데 저걸 보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 김경진 변호사님이 예. 그 담배값하고 그다음 연말정산. 연말정산 예. 두 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 예.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지금 경남 이쪽이 더 많이 이렇게 문제 생겼냐? 저는 그걸 분석을 아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의 표출. 지금 안 그래도 각 여론조사마다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요, 예. 제가 이 말씀 중에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세 사람이 다 부산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 창녕입니다. 아, 창녕입니다. 뭐, 예. 경남- 그럼 네 명인데. 경남 부산의 나머지 분들은 아직 그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다. 안철수 대표 한때 확 드러났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대권 의사를 분명히 공공연하게 밝혔고요. 예. 그다음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떤 자기 기대 심리의 투영이 예. 문재인 대표에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왜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될 사람한테 기댄다. 우리나라는 아주 몰아주는 게. 네, 아니고. 그래서 부산 경남은 지금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 당을 떠나서 상당히 그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 진보 쪽 표가 전부 1대1 대결 양자 대결 예. 구도다 보니까 전부 갔잖아요. 그래서 49% 표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49표 득표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기대감이 제 1등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예. 가면서 더불어 지금 문재인 대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PK 지역에서는 아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정치적 해석으로는 예. 일리가 있는데 예. 이 부산하고 경남 정서를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저는 부산에서 뭐 산업체에 일하는 친구, 선후배가 많이 있는데 부산 분도 네, 아니신데. 부산 아닌데 그래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경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뭐 국제시장이란 영화는 흥행돼서 정말 국제시장 때 무슨 흥남철수 이후에 그런 분위기다. 뭐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요. 4.29 재보선 프레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당은 종북 세력 심판론, 이게 정치적인 이념 구도로 예. 가고 있는데 야당은 그 문재인 대표는 지갑 이렇게 듭니다. 서민 지갑 지키기. 이거는 아직 여기는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엊그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3월 2주차 한국 갤럽 조사기 때문에. 근데 3월 2주차 조사를 전년도 거하고 쭉 추이 비교를 해보면 부산 경남에서 계속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지금 최저치가 된 예. 거라 수도권과 붙어버린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경제 심리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위기론, 디플레이션은 아직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위기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지 않으면 정치 문제는 딴 나라 이야기고 지금 경제가 정말 살아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5%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들은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네, 수 있다. 탄력성이 누구든. 있다. 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대선 후보 지지율 5%를 이제 기준으로 눈여겨 보는데 김 박사님, 김 박사님이 보실 때요. 어떻게 그 지금 사실 충청권도 그렇고 이렇게 충청 좋아하세요. 대망론 충청권도 그렇고 이게 PK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는 PK 지역이 없지만 총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충청권 민심이나 부산 민심이나 비슷하게 그냥 지금의 상태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또 들거든요.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전문가 아니니까 지극히 감성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PK 쪽에서 느끼는 어떤 그 섭섭함은요. 왜 예. 식구들끼리 아군은 아군끼리 조금 그 섭섭한 거 느끼거든요. TK 쪽에 비해서 PK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섭섭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1번 이제 그거고요. 두 TK는 번째 좀 이따 이제 염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그 홍준표 지사하고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줬다가 뺏는 것처럼 섭섭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건 사실. 무상급식 하다가 지금 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밥값 5만 원씩 내고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는 것처럼 또 섭섭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보고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대선에 한번 나왔던 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그래서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뭐 저는 이제 그 정도 선으로 좀 보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는. 예, 저기 TK 쪽에 뭐 말씀하시죠. PK가 뭐 홀대 봤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저기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사실은 정부 요직에 PK가 거의 다 중용됐었습니다. 오히려 TK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역구가 대구의 옆에 대구 그 외곽이죠. 그렇죠. 달서구인가요? 맞습니다. 거기라는 의미에서 그 TK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정치적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경상도 말 하나도 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되면서 거의 PK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많이 진출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PK의 홀대 때문에 그렇다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경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대표가 결국은 진보 쪽의 그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진보 쪽은 사실 경제의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화두로 내세우긴 내세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강론은 없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싸움은 많이 네. 붙으시는데 그 여당이나 홍준표 지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재인 대표의 어떤 야당의 그 어떤 대표 주자 그리고 대표 주자임에도 또 동시에 현격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 기대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 우리 최영일 네. 평론가하고 저하고는 이 서울이지만 아버님 고향은 이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실향민 예, 그런 가족이죠. 2세대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 잘 모르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제가 4명 지금 우리가 그 그래프에 쫙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지금 나오는데 보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김무성 이 4사람이 전부 부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산 경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산 사람이나 부산 경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4사람이 다 고향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은 지역구도 부산이에요. 그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는 서울이에요. 예? 박원순 시장은 지역구가 아니라 서울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산 경남 사람이라도 저 4사람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우리 동양 사람이라고 느끼는 어떤 정서적 교감 정도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문재인, 김무성 아마 두 분은 확실히 이제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느끼는 할 것 수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거기가 부산구 출신인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부산구 동문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해서 그나마 대선을 겪으면서 조금 부산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박원순 시장의 고향 잘 몰랐거든요. 네. 아니 근데요 정말 저걸 보다 보면 이게 PK 지역에 참 인물들이 출중하나 이게 산세가 좋나 아니 지난번까지만 해도 국가 대한민국 헌법상 의전 서열 5위까지가 전부 PK가 다 차지했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누굽니까 저기 박한철 소장, 감사원장, 예, 감사원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대법원장. 뭐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PK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네 분인가가 아마 PK 출신이죠. 대법원장님, 감사원장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님. 예, 그 변함이 없어요. 권력기관장도 대부분이 지금 PK 아니면 TK거든요. 서열 10위까지 보면 6분이 PK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 자식을 위해서는 부산, 경남 이사를 좀 늦은 것 같긴 합니다만 애들이 좀 커가지고 아니 근데요, 제가 예. 이 문제만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지역
대결 구도, 결국은 예.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되게 많이 옅어졌어요. 예,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게 이제 인사 문제거든요. 공직 예. 배분의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싸우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영남권 인구가 그러니까 부산 경남 인구가 15%를 점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10%, 그다음에 호남은 전라 남북도 합쳐서 10%거든요. 충청도 대전 충남북 합쳐서 10%예요. 보면. 예. 그래서 영남이 25%면 사실은 국가 인재의 25% 정도 포션을 차지하면 대강 러프하게 맞아요. 호남 10%면 딱 10% 정도 관지. 근데 보면 호남도 소외당했다고 하지만 이 10%보다는 사실은 포션을 훨씬 더 가져갔어요. 이 영호남 대결 구도 때문에. 근데 더 큰 거는 영남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갔고. 근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모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 인재들이 사실은 부당하게 발탁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 수도권 인구 50%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적정한 공직 배분이 예. 수도권 사람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1대3 허용했던 걸 1대2로 줄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 얘기를 넣었어요. 이게 사실은 인구 5천만 중에 2,500만 원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지방에서 쓸데없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어떤 공직 배분을 좀 염두에 그거 두셔야 될 진짜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충청권은 뭐 너무 그러시지 마시는 게, 아니 그렇게 한 것 중에서 공직서열 2위가 지금 충청권, 2위는 아니고 3위군요. 충청권 아닙니까? 총리가 충청도시니까. 그런데 그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수도권 사람 중에 정말 토박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수도권은 그렇죠. 굉장히 자기 뿌리가 복합적인 과연 어디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지역이죠.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까 50%라 그러셨나요? 50%.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 다 50%가 전부 수도권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신 교수님이나 저나 북한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없지만. 아버님의 고향을 따라서 우리는 실향민 가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북이 고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전에 하거든요. 원적 있었을 때 원적에는 원적은 그 북한 평양 쓰거든요. 이렇게 써 있죠. 예, 예. 원적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다음 주제 이번에 야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오래간만에 뵌 분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러더니 참 자주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정치인인데 지금도 아주 건재하시고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분인데 이 4.19 재보선을 앞두고 지금 탈당한 두 분 있죠. 정동영 전 장관, 천정배 전 장관. 이 두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탈당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 야권 분열을 시킨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정천 두 전 장관의 정치 생명, 이것이 끝날 것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지금 그러니까 4.29 재보궐선거가 네. 일단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상당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는 새정치 쪽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일단 내부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쪽 후보들을 들으시면 뭐 서운하겠지만. 이제 예. 후보도 정하고 이제 또 이 분위기가 확 따라오려면 언제든지 바뀐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예, 상황을 예, 보면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 서구나 강화도 거긴 새누리당 전통적인 텃밭 지역에다가 거기 역시 뭐 별 특별한 이변이 생길 것은 없다. 18년째인가 20년째인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금 당선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두 군데는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굳어 있고 그러면 최소한 한 석이라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확보를 해야만 체면치레라도 하는데 이게 정동영 장관 그다음에 천정배 지금 장관이 지금 천정배 광주. 출마를 했고 정동영 장관은 지금 출마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근데 본인은 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절대로 안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악을에. 만약에 정동영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근데 사실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고. 출마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관악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는 건 난망이거든요. 어차피 표가 분열되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전패하게 된다면 이게 요 선거는 아주 조그만 선거지만
결국은 그 분위기나 이게 내년 총선, 결국은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지금 요건 미약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정동영 장관 출마 못하게 확실하게 좀 단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출동해서 천 장관 낙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 전격적인 전략적인 총량 포화를 어떤 포격을 하겠다. 이런 것을 아마 하면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최평론가님, 지금 이제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아주 냉철한 이제 분석이시고, 그렇죠. 일각에서는 또 뭐냐면 구원이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아니 그런 지금 얘기가 있는 자막을 모양이에요. 보세요. 15년 만의 반격. 글쎄, 왜 예. 15년 만이냐라는 걸 시청자가 다 궁금해하실 텐데. 예, 말씀해 주시죠. 15년 전이면 2000년 아닙니까? 그러면 DJ 국민의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권노갑 상임 고문이 그때는 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말 집권당의 DJ의 최측근 가신이었고요. 지금까지도 동교동계의 좌장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뭐 친이계의 좌장 하면 이렇게 이재호 의원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당 내의 신진 세력들이 예. 그때가 바로 정동영 전 장관, 그 다음에 천신정이죠. 천신정이었죠.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있고 예. 신기남 예. 의원이 있죠. 현재도 의원이십니다만 이 세 분이 소장 세력으로, 그러니까 원로들 퇴진해라.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가신들이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신들이 나눠 먹게 한다는 또 의혹에 휩싸일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게 정풍운동, 쇄신운동 그랬거든요. 그래서 권노갑 고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그때 뭐라 그랬죠? 순명이다 그랬어요. 순명이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이 순명이다 이야기하고 다 퇴진했죠. 근데 이제 이것이 15년 된 구원, 오래된 원한으로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을 구민주당의 계승 정당이라고 본다면 정동영 전 고문 전 장관이 당대표를 했어요. 당의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선 후보였습니다. 2007년도에. 근데 탈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행위 그리고 배신 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은 당 내부의 시각으로 보면은 맞겠죠. 예. 그 직격탄을 날리면서 어찌 보면 15년간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2000년도의 이 원한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요. 예. 자, 김복준 교수님. 김 박사님이 보실 때, 자,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은 냉철한 냉철한 분석. 이성적 분석을 하셨고, 역사적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은 역사적 인간적 관계에 관한 관계도를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게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수사적 감각으로. 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나름대로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저기 호남에서도요, 문재인 대표가 이 호남 쪽에 대표한다?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실은 얘기가 많죠. 반신반의하고 신노에 있거든요. 대한 좀 예, 그런 예. 게 전당대회 있으니까. 합동연설에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가가지고 그 새정치연합에서 진다고 그러면 아마 문재인 대표는 치명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영남도 그럴 거고 호남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남은 계속 새누리당 지지하지 않습니까? 호남은 거의 새정치인을 계속 지지하지 않습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데, 지지는 보내지만 그 지지를 보내는 것 때문에 본인들 내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모순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요, 보면. 그래서 이거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찍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아주 모순된 생각을 해요.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천 장관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어쨌든 뭔가 좀 바뀌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류가 상당히 좀 다른 기류가 있어요. 호남 쪽에서는 지금 이 호남 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 얘기도 나오는 그것 때문에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그렇죠. 천 장관이 당선이 된다면 딱 그 순간 호남 정당 기반이 탄생할 수 있는 싹이 확 생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먼저 충청도 정당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민련 해가지고 예전에 민주공화당부터 시작을 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어요. 요새 빼놓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직후로 해가지고 거의 없는데, 전 그래서 충청권에서 정당, 제가 사실은 충청도에 가서 특강 한번 할 적에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생길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생겼는데 좀 그게 제일 좀 신기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서는 반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충청도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자부심도 캐스팅 있으면서도 보트로서의. 그러면서도 항상 또 뭐 끝나고 나면 별 반찬 없어서 푸대접 받는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 배신감 이런 게 이제 그 상존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계속 계승해서 갈 겁니다. 제 생각은 충청도 쪽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4월 달에 계속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긴 여기서 줄이고. 자,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이 전방위에 걸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범위와 대상 정말 크게 확대되고 있고, 뭐 자고 나면 또 다른 기업이, 자고 나면 또 다른 기업 계속 조사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 부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지. 이게 좀 반응이 다른데, 여 변호사님. 네. 맞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재호 의원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YTN 라디오에 정병국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얘기가 와전이 됐다. 새머리 이 기획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너무 떠버리니까 그렇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권에 향한 수사라고 여 변호사님은 보세요? 뭐 MB 정권 왜 한숨을 쉬세요? MB 정권만이 아니라 예. 지금 자원 외교나 그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경남 기업의 성완종 전 의원을 그 둘러싼 예. 모든 전방위 수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MB 정권 당연히 포함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게 결국 칼날이 노무현 정권까지 이렇게 뻗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주도 세력이 친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까지도 전부 다 연관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성완종 그 전 의원이 2000년대 초반에 그 집행유예인가 받고 항소도 안 한 상태에서 확정되고 바로 특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2005년인가에 또다시 뭐 비리로 집행유예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고 또 특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게 특별 사면은 이건 사람이 지정되거든요. 일반 사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 이러지만 유형에 따라서. 특별 사면 누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기업 뭐 경남 기업 같으면은 뭐 아주 재벌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큰 그럼요. 업체인데 큰 기업이죠. 이런 데서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무조건 사실 상고하고 보거든요. 항소하고 보는데 예. 이걸 안 했다는 것은 있죠. 뭔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 일반인들은 뭐 법무부에서 다 하지만은 정말 주요한 인사들은 이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에 누가 있었느냐, 뭐 민정수석 비서관이 누군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뭐 돈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정권의 최고 중요한 청와대의 정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사면에 관한 정보가 샜다. 이런 기강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지금 성완종 전 의원이 350억 성공불 융자금 그렇죠. 이거 눈먼 돈 아닙니까? 이 360억 50억 정도가 돈이 나가려면은 이게 저는 지금 검찰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지금 뒤지는데 저는 그보다도 이 돈을 성완종 전 의원이 어떻게 받게 됐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눈먼 돈 개인적으로 아닙니까? 받은 건 아니라 기업이 받은 기업이 거지만. 받을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함부로 나가는 돈이 아닌데 그렇죠. 어떤 연관 고리가 있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 수사까지 되면요. 예. 이 공무원 전체, 이 돈을 취급한 공무원 전체로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전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자, 감사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감사원 공무원도 성매매 단속 적발이 됐다. 아이구나. 참 보면은 간 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정 전국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참 정말 그것도 감사원 공무원. 감사원 공무원이 지금 이게 아마 다음 달에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에 대한 이제 이 판결이 나오니까
미리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아주 좀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참 보기에는. 정말 네. 참 공무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김 변호사님,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주변에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불쾌함을 표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워딩이 뉘앙스가 약간 뭐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표적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네들 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예. 아니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 내에 고용노사 지원관 했던 이영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속칭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남경필 지사도 뒷사찰하고 이완구 지사도 뒷사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죠, 지금.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계좌 뒤지고 뭐 하는가 이것저것 예. 다 알아보고 오죽했으면 남경필 씨가 제발 그만하라고 뒤로 시그널 보내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표적 사정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아니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자원외교를 한다고 그래서 한 30조 정도가 지금 해외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 나간 것 중에 최소한 7, 8조 정도는 이미 없어지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 정도 됐으면 수사받고 감사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잘했다고 받는다고 얘기-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벌 받아야 무슨 불쾌한 얘기를 하냔 글쎄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건 뭐 매일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또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계속 자, 나오겠죠.